이 자양자동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여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위쪽에는 이 모아타운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힘든 주택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차이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이쪽에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은 한강뷰가 나오는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부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리적인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간 대개조의 선도 사업으로 동서울터미널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홍대 상권, 강남 상권, 그리고 이 건대 상권까지 서울의 3대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린이 대공원 모든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유동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2층에서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간다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서울의 제4의 학군이다 라고 평한다고 하죠. 대치동, 목동, 중계동 다음으로 이 광진구의 광장동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코너이죠. 저 부동산 오감스가 직접 임장을 다니면서 숨어있는 진주 같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코너인데,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도 서울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분석할 서울 지역은 한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에 있으면서 가장 우측에서 한강을 접하고 있는 광진구입니다. 광진구도 서울의 인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갖가지 쟁점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서울의 가장 우측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경기도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좀 공법적인 요소들을 좀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고 작은 점들을 제가 오늘 한번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편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광진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동서울터미널 인근 상공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지방을 내려갈 때나 할 때 이 동서울터미널을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의 큰 버스 정류장이라고 한다면은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그리고 이 강변역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서울의 동쪽에서는 이 동서울터미널을 많이 이용을 하셔서 지방에 내려가시곤 합니다. 광진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북쪽에서 한강에 길게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변북로를 쭉 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마주보고 좌측으로는 경기도 구리하고 접하고 있고, 그리고 돌려서 우측으로는 이렇게 성동구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오래된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단지로 40층짜리 새로운 건물이 이제 건축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울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이 이 광진구에서는 대표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 앞에 보이는 이 강변북로 같은 경우에도 지하화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 강변북로가 지하화가 된다면은 한강변에 딱 접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앞에 강변북로가 지하가 된다면은 이 일대의 한강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진구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는 4가지 생활권으로 나눠집니다. 위쪽에 중곡역을 중심으로 이제 중곡생활권, 그리고 중앙 쪽으로는 군자동, 능동, 화양동 쪽에 있는 화양능동 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한강에 접하고 있는 이 자양동 쪽으로는 이제 자양생활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측에 구이동과 광장동 쪽에는 이제 구이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생활권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진구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이제 성동구를 접하고 있고, 이 위쪽에 살짝 동대문구하고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상단 쪽으로는 중랑구하고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제 경기도 구리시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넘어서 밑에 쪽으로는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까지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하고 이어진 한강대교는 이쪽에는 영동대교부터 시작해서 청담대교, 잠실대교, 잠시철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까지 총 7개의 다리가 광진구를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이 성수동부터 시작해서 광진구를 거쳐서 이 송파구 쪽으로 돌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7호선 같은 경우에도 강남구를 관통해서 이렇게 청담대교를 넘어서 광진구를 세로로 관통해 위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5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거쳐서 광진구로 들어오고, 천호대교를 타고 빠져나가서 강동구와 송파구 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단에는 한강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변북로를 쭉 끼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진구 지역 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들을 뽑아보자면은 이 인근에 동서울터미널이 개발되는 호재가 있죠. 강변역 쪽으로 해서 동서울터미널이 40층까지 복합센터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진구의 랜드마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울터미널 개발 호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40층 돛담배 형상으로 동서울터미널 탈바꿈 된다고 합니다. 돛담배 형상이 뭔지 하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건물을 좀 예술적인 감각을 가미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강진구의 가장 큰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8년 준공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망대나 공공공간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무료 전망대를 갖춘 돛담배 형상 랜드마크 건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낡은 버스터미널과 철도 차량기지를 입체적으로 복합 개발하는 공간 대개조의 선도 사업으로 동서울터미널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지만 그런 수도의 이상과는 동떨어지게 아무래도 구시가지다 보니까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과 공공시설물들과 SOC들이 조금 노후화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들과 이런 시설들을 다시 개발을 시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요새 들어서 이러한 서울시의 의지가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허드슨 야드와 혁신개발 건축물 원 벤터빌트를 살펴본 뒤 동서울터미널을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선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고 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이러한 워딩들을 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후화된 서울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한다는 것이 충분히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서울시 곳곳에 있는 공공적인 성격을 띤 시설물들이 하나하나 개발이 되면서 서울시의 위상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서울터미널의 옥상 전망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강 건너에 있는 롯데타워하고도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완공이 되면은 나중에 저도 꼭 가가지고 한강 야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롯데타워에서 보는 전경도 굉장히 좋지만 이 동서울터미널 옥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야외에 오픈되어 있고 아무래도 좀 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경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강변역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이 앞으로 강진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강진구에는 2개의 대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국대학교 그리고 이 세종대학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화양동 쪽에는 굉장히 큰 상권이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마포구 편에서 서울에는 3대 상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홍대 상권, 강남 상권, 그리고 이 건대 상권까지 서울의 3대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다 상권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답게 이렇게 유행을 선도하고 많은 상권들이 들어와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진구는 대학 2개와 서울에서 가장 큰 상권을 품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로는 이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요. 이 어린이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공원인데 벌써 50년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노후화가 된 공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대공원도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 5월 5일에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기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어린이 대공원 모든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10년 정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더니 이용하기에 불편한 구석들이 있다며 모든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년에는 더 즐겁고 편안하게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어린이 시설 내 팔각당, 동물 공연장, 식물원 등을 차례대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골자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대공원은 1973년도 어린이를 위해서 최초로 계획된 국내 대표 어린이 공원입니다. 73년도면은 벌써 50년이 지난 공원이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재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2022년 5월 5일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시면 23년 7월 15일 기사입니다. 약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나온 기사인데요. 얘들아 여기서 놀자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표하신 지 1년 만에 지금 팔각당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노후화된 공공의 성격을 띤 이런 시설들이 하나하나 다시 재탄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공공의 성격을 띤 그런 시설들과 SOC들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진구의 위쪽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곡생활권이 있는데 중곡역 인근으로도 주목해야 될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이 중곡역 인근으로는 개발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곡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고 의료 특화 거점으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은 중곡역 일대의 준주거 지역을 확대를 하고 역세권 고밀계획 계획을 유도해서 의료 기능을 특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곡역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곡동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정체되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광진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진구 내부에서도 이 중곡동은 현저하게 낙후된 도시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진구의 위상을 높이고 광진구를 좀 더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곡동 개발은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밑에 쪽에는 강변북로가 지나고 있죠. 이렇게 강변북로를 딱 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동성은 좋지만 강변북로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량 유동량이 많은 도로다 보니까 뭐 소음과 뭐 분진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아무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한강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감안을 하고 거주를 하시겠죠. 하지만 이 강변북로도 뭐 지하가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구리시, 남양주시는 뭐 강변북로 지하 간통도로 건설에 뭐 맞손을 잡았다고 하죠. 강변북로 광역 지하 간통도로라고 합니다. 왕숙천에서 강변북로까지, 그리고 수석동에서 한남대교까지 이쪽에 있는 강변북로가 지하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언제 시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고, 지자체들끼리도 강변북로를 지하화하는 데 있어서 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변북로가 지하화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화되는 게 이 강변북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강변역부터 이 건대입구역까지 지하철 2호선이 있는데, 이 지하철 2호선도 지금 현재 지하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재원 마련이 과제다라는 것을 봐서 현재는 뭐 순탄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광진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지하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제시했고, 광진구 구간이 3.8km, 정거장 3개소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조감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간다면은 이 지상으로는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조감도는 옆에 이 건물들로 봤을 때 건대입구역으로 보여지는데, 건대입구역을 가면은 아무래도 옆에 있는 이런 신축 건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좀 어두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권이 크기 때문에 유동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2층에서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좀 도시 자체가 약간 어두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철도 자체가 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간다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쾌적한 도시 환경으로 재탄생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하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건대입구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2호선이 다니던 이 도로들 자체가 굉장히 도시가 밝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광진구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학군지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광진구 하면은 학군지가 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광진구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위쪽에 중곡동부터 살펴보시면은 대원국제중학교가 있고, 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뭐 대원고등학교 이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구의생활권 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쪽이 굉장히 학군지로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동 경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는 3대 학군지가 있고, 부동산 시세를 견인하는 학군지의 가장 큰 요소는 중학교 학군과 학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학군도 굉장히 좋고, 지금 이쪽으로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광남중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 광남학군지라고 볼 수 있겠고, 이쪽에는 이 양진중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양진학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지금 서울 4대 학군지로 떠오른 광장동 부평 15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3대 학군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광장동까지 껴서 4대 학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뭐 마용성에는 한강만 있다, 하지만 광진구에는 한강과 학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장동 아파트가 마영성 아파트만큼 비싼 이유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성동구에서 광진구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전세나 매매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비수기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학군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대 8자 아파트 인근으로 해서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죠. 국평으로 불리우는 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거뜬히 넘는다고 합니다. 광장동에 대해서 서울의 제4의 학군이다 라고 평한다고 하죠. 뭐 대치동, 목동, 중계동 다음으로 이 광진구의 광장동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건물에는 공실이 없다. 그래서 광장, 양진학군이 만든 광장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남학군과 양진학군으로 불린다고 하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강남학군, 그리고 양진중학교를 기점으로 한 양진학군이 있고요. 그 학군지 중심에 이 광장동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동 경매 영상에서부터 강조했었던 학군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 시세를 견인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중학교 학군과 학원들이 한 지역에 많이 즐비하고 있는 이 학원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광남중학교고 이 양진중학교입니다. 이쪽 광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목 자사고 진학률이 21.6%로서 서울 상위
11%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양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특목 자사고 진학률이 11.5%로서 서울 상위 34%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도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 학군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오각형 형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해서 학원가가 200개가 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위치를 하고 있고 학원이 200개가 넘게 있는 굉장히 넓은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군지의 요소들이 이 지역 부동산의 지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목할 만한 정비사업지도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중곡동 쪽에 있는 이 역세권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근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도 앞으로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곳에서 굉장히 큰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될 만큼 굉장히 큰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이 인근에도 분명히 개발사업의 훈풍이 불 것이기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도 앞으로 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양4동이죠. 이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여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통 10년까지 걸리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공에서 베네핏을 주기도 하고 공공적인 면에서 도와줘야 될 것들을 빠르게 도와줌으로써 굉장히 정비사업, 개발사업의 공정이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많은 정비사업지에서 이런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7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하단 쪽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이 이렇게 큰 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이 모아타운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힘든 주택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아파트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의 차이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로 지정이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은 꼭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속통합기획에 정해진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는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서울에 거의 모든 지역의 한강공원을 가봤는데 뚝섬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원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는 한강공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면은 한강뷰가 나오는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다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이 아파트는 2023년 7월 달에 준공이 되어진 따끈따끈한 신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국평 기준으로 최저로 나와 있는 게 23억, 가장 높게 형성된 게 26억 정도로 23억에서 26억 사이를 호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 뷰가 나오는 아파트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양 1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강변에 붙어 있는 이 자양동이라는 위치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자양 1구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진행될 이 정비사업지 같은 경우에도 이 일대가 다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면은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부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리적인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군데만 또 더 보자면은 지금 이쪽에 건국대까지 포함해서 이쪽에 화양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화양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저 자양4동의 몇 년 전 버전이 이 화양동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쪽이 한강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지는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화양동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바로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 정비사업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도 좀 모아타운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부동산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간 감이 있지만, 이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자양동만큼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쪽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양동이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쪽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우리나라 최고 상권 중에 하나인 건대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가가 있다고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가들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상가들이 있는 게 조금은 리스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대형 상권이 몰려있는 곳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대형 상권이 몰려져 있으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즌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가들이 이런 주거 공간으로 침입을 해서 주거 공간이 많은 지역 중에서도 상가에서 그 1층을 임대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러한 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주거 용도의 주택들이 많은 곳에서 곳곳에 1층에 용도 변경을 하고 상가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염두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그러한 구석구석에 있는 상가들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서 그러한 곳들이 좀 없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코너이죠. 저 부동산 오감스가 직접 임장을 다니면서 숨어있는 진주 같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코너인데, 오늘은 이 광장동에 있는 주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시켜드릴 주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워커힐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워커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서 깊은 아파트입니다. 벌써 50년이 다 된 아파트이고 굉장히 부촌 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예인도 많이 거주를 했었고 정재계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국제적인 행사에서 선수들이 썼던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처음에 외국의 손님들이 와서 거주를 하는 공간으로 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임장을 가봐도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수려합니다. 이 위쪽에서 보이는 한강 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파트 위층에서 보여지는 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한 가지 지금 쟁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51동, 52동, 53동 같은 경우가 조금 본동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블럭을 1단지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한 블럭을 2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지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본동끼리 한 필지, 이렇게 51, 52, 53동이 한 필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렇게 필지가 다르다는 것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 지역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 밑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 중에서도 용도 지역이 다르다면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시면은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워커힐 아파트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에 있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해보시면은 워커힐 아파트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용도 지역은 한 가지 지역만 가져갈 수 있고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자세히 설명드리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공법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다 다릅니다. 그 용도 지역에서는 부동산 공법상 건축 제한을 두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 요건이 더 높은 땅이 더 가치가 높은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커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단지와 2단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00%까지 가능하고, 이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딱 100%이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높게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단지는 현재 약 100%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현재보다 딱 2배 정도까지 용적률을 쓸 수 있지만,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정도만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1단지에 비해서 상당히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1단지만 단독으로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2단지하고 재건축을 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라고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단지를 종상향을 시켜서 1단지와 2단지를 같이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래도 2단지와 함께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을 장려하는 이유는 상수도 하수도와 같은 그러한 기반 시설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 사회적인 손실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같이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단지와 2단지 조합원분들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된다면은 거의 50년 가까이 광장동의 랜드마크급 아파트를 지켜온 이 워커힐 아파트가 다시 한번 신축 아파트로서 랜드마크 아파트가 되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워커힐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택은 바로 빌라입니다. 광진구를 임장을 갔을 때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단지형 빌라와 대지 지분이 넓은 빌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내부에서는 이런 단지형으로 되어진 빌라도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다 재건축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대지 지분율이 높은 빌라들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분율이 높은 빌라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이지만 서울의 외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개발 사업 진행이 아직은 좀 더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빌라는 이 유천 빌라와 요 미도 빌라입니다. 먼저 이 유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분율이 높은 빌라입니다. 이 유천 빌라 중에서 대지 지분이 가장 낮은 호수는 30평대이고 가장 높은 호수는 50평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한 13평 정도 나옵니다. 유천 빌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분율이 13평
열세평 정도도 굉장히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유천빌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지분율이 넓은 만큼 전용 면적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평수의 고급 빌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로드뷰로 살펴봐도 옛날식 고급 빌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짐으로써 아파트 몇 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천빌라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금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 지분이 좋고 저층 단지형 빌라가 사업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유천빌라도 아까 봤던 워커힐 아파트처럼 두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천빌라의 이 밑에 쪽은 광장동 264-1번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에 쪽은 269-3번지인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종 하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적률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단순히 높게 짓지 않고 건축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업성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합에서 각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유천빌라 자체가 굉장히 대형 면적의 빌라이기 때문에 만약 이 조합원 분들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전용 면적의 평형을 조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사업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8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거주를 하셨던 분들은 안에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겠죠. 넓은 평수에서 좁은 평수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거주를 먼저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완만한 협의가 없는 이상 그것도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겠고요. 여차저차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지도 좋은 곳이기 마련이고 집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들끼리 어느 정도 완만한 협의를 통한다면은 사업성 있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이제 7층 제한이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한다면은 7층 제한을 풀어주고 25층까지 건축을 완화시켜주기도 하지만, 이 유천빌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이기 때문에 7층 제한 완화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천빌라 쪽에서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신탁사 재건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늦어졌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천빌라 조합원 분들이 이렇게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풀어가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고급 아파트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 미도빌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유천빌라보다는 대지 지분은 작습니다.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는 이 유천빌라보다는 좀 수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정비 사업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각자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액대를 보시면은 현재 유천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넓고 전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현재 14억 5천 정도를 호가하고 있는 빌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분율이 넓고 전용 면적이 넓은 고급 빌라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빌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아파트를 갈 수도 있겠지만, 이 빌라의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 빌라가 저층 고급 빌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에 따른 부가가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미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자면은 제일 낮은 금액이 4억 9,55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은 금액이 5억 7,500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내부를 올 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지금 가장 높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기 좋게 올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테리어 금액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억 초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대지 지분이 13평 정도 되는 재건축이 기대되는 빌라가 한 5억 초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지분율이 높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주시를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임장을 갔다 왔는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아직 서울의 구석구석에는 숨겨져 있는 진주 같은 부동산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저도 보고 왔고, 앞으로 제가 서울이든 지방이든 임장을 다니면서 괜찮은 부동산이 있으면은 이렇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저희 부동산 오감스 채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서울시 강진구의 지역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촬영 시간이 좀 2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 지역 분석만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오늘은 촬영을 좀 빨리 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2시간이 넘게 촬영을 하느라고 목도 지금 계속 잠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진구가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다뤄야 될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강진구의 모든 지역을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짧은 시간 동안 한 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부족한 점들은 앞으로 제가 꾸준히 서울시든 전국의 어디든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요. 그때마다 부족한 내용들은 꾸준히 채워나가는 부동산 오감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진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